곤충들의 집단 커뮤니케이션. 수컷 호박벌은 특징한 비행 경로를 따라서 날아다닌다. 선호하는 길이 있는 트럭 운전수처럼 수컷 호박벌도 그렇다. 수컷 호박벌은 날아다니면서 특정 물질, 화학물질을 분출해서 표시를 한다. 이 표시에 다른 수컷들이 반응을 한다. 냄새에 이끌리는 것이다. 냄새를 맡은 수컷들은 그 비행 경로를 서로 공유한다. 각 수컷만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암컷들도 같은 유혹을 느낀다. 한 물체에 남겨진 표시가 많은 을수록 암컷이 꼬일 가능성이 커진다. 일단 그곳에 내려앉으면 수컷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하고 짝짓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암컷은 많은 수컷들의 흔적을 찾아 날아들게 되고 이는 짝짓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여러 첨가들이 등장하지만 주인공의 한 마리의 암컷과 한 마리의 수컷이 할 턱이 없다. 호박벌, 개미, 꿀벌 같은 사회적인 곤충들은 수천 마리의 개체가 참여하는 매우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는 가장 놀라운 인간 기술의 업적에 비견될 정도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들은 먹이까지 거리, 먹이의 성질, 집짓기에 적당한 굴의 크기를 판단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교한 공기 조절 시스템을 갖춘 복잡한 거주지, 수천 마리의 보금자리가 되는 도시까지 만들어낸다. 어떤 사람은 곤충의 커뮤니케이션이 기계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뇌에 각인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실행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곤충들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경우에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런 연애가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알 수 있다. 미러 사례들 외에도 곤충들이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응하는 경우도 많다. 개미들과 일부 부전나비 에벨레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대표적이다. 부전나비는 약 6천 종에 달하는 거대한 나비과에 속하는 곤충이다. 등등. 이 모든 대화에서 어떤 참여도 신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자, 미생물도 대화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그 개인 간에, 같은 종들 간에, 그리고 다른 종들 간에도 존재한다. 번영과 기하, 창조와 파괴의 스토리가 여기에 존재한다. 이 미시세계의 거주들도 생기를 꾸려나간다. 친구들 간에서 또 적들 간에서, 친구와 적들 간에서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세계에서는 크기가 작을수록 다른 동물에게 먹힐 위험이 커진다. 어떤 동물은 어렵거든 덤불 속에 숨어있는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기도 한다. 이때 이 동물들에게는 어두운 어렵거든 덤불이 불길한 위험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덤불을 피하게 된다. 또 포식자가 자기도 모르게 분비하는 화학 신호에 반응하는 동물도 있다. 일종의 운명의 악취에 반응하는 것이다. 요새 말 그대로 모습을 바꾸거나 신체에 방금 무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 변형 과정이 너무도 급격해서 전문가들도 그 동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떠다니는 요새는 분명히 메시지를 포식자에게 전한다. 이는 전쟁 시의 거대한 요새가 적군에게 전하는 살벌한 메시지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형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이는 인간이 요새를 튼튼히 지키고 경기를 강화하는 비용과 비슷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주변에 포식자가 없으면 비식 동물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온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동물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위험에 따라서 반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 나간다. 포식자와 비식자 간의 이러한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의 결과 비식 동물들은 포식자의 존재 여부와 그 수작까지도 알아채는 지혜를 갖게 된다. 갑옷을 입거나 가시를 거쳐 세우건 신는 식의 대체는 이 과정에서 나왔다. 포식자도 가시를 고쳐 세운 비식자의 메시지를 읽으면 먹이를 쫓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방어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 당사자 단둘의 경우에는 실패하기 쉽다. 예로 아주 작은 물벼룩들은 포식자가 주변에 나타나면 때를 이른다. 그러면 포식자들은 먹을 만한 하지만 때로 모이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수백 혹은 수천 개의 유기체가 한 곳에 모이면 먹이가 부족해지고 굶주릴 위험에 처하게 된다. 단세포 박테리아 같은 미시적인 유기체도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박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예외적인 현상이보다 하나의 규칙이다. 플랑크. 이런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대화와 유사한 점이 많다.
커뮤니케이션은 물질과 의미의 상호작용이다. 커뮤니케이션, 대화한다. 반대로 의미가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자주 무시되고 있다. 이렇게 눈, 세포들의 대화가 창조한 소우주, 유기체의 탄생은 의미가 물질 변화에 얼마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준다. 우리 눈의 형성 과정은 유기체와 유기체의 각 기관들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잘 보여준다. 수정하고 몇 주의 신경관 세포들의 배엽들이 이렇게 과정해야 된다. 얼핏 보기에 이런 과정이 몇 개의 세포가 몇몇 신호를 주고받는 다소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같지만 앞서 언급한 복잡한 전체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연애 영어처럼 심장과 심실, 뇌와 미로처럼 얽힌 뇌주름 배와 이렇게 모이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기생과 숙주의 공생 커뮤니케이션. 하나의 유기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유기체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위치위드는 다른 식물의 약물을 빨아먹고 사는 기생생물이다. 위치위드와 숙주 중원에는 수두나 옥수수 같은 곡물도 있다. 위치위드는 공기 중에 수천 개의 씨앗을 거두린다. 일부는 숙주식물 근처에 내려앉고 등등등등. 영양 공급과는 숙주식물의 뿌리를 감는다. 그리고 숙주식물의 영양관 방에 침투한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숙주식물이 일방적으로 한 말을 위치위드가 엿듣고 이를 이용해 먹는 방법이다. 독자 여러분의 지금까지 제시한 상태의 커뮤니케이션 또 대화를 관점으로 보는 것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제시한 시각을 선택하는 데 장애가 되는 관념들을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관념이란 대화와 대화 뒤에 이루어지는 세계의 변화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고 매우 별개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포직자와 스스로를 요새화하는 물벼룩의 신호에서 조화를 못 이루고 완전히 엇갈리는 다른 신호들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은 의미와 물질의 역설적인 긴장이라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 다시 말하지만 의미와 물질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나 분자들의 자세한 움직임을 살펴보면 의미와 물질이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분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들 즉 물벼룩이 받는 신호와 물벼룩의 변형, 부전답의 애벌레가 받는 신호와 애벌레의 가저 분비, 해양 박테리아가 받는 신호와 박테리아의 발광, 외배에 받는 신호와 외배역의 수정체의 형성, 위치위드 바라 씨앗이 받는 신호와 그것이 숙주식물로 침입하는 과정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검토할 사례는 화학신호의 반응에서 듣고 오지는 조직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눈을 창조하는 대화를 이미 접했다. 조직 팽창은 최소한 두 가지 방식으로 발생한다. 하나는 세포들이 분열하여 동일한 세포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포벽에 있는 작은 문을 열어 수분을 흡수함으로써 세포들이 팽창하는 것이다. 세포 표면은 세포를 외부 세계와 분리시키는 매우 얇은 막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수많은 작은 블록들로 구성된 수용체라는 분자들이 존재한다. 어느 지역에서는 불에 녹인 납을 찬물에 붓는 행사를 하면서 새해를 축하한다. 찬물에 연결되는 납의 기묘한 형태가 미래를 말해준다고 한다. 이런 납 모양처럼 세포막 안과 그 주변에 있는 분자들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세포수의 증거로 조직이 두꺼워지는 경우에 문제가 복잡해진다. 세포 표면에 빽빽이 들어찬 수백만 개의 수용체 모두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세포 표면에는 수천 종의 수용체들이 존재하며 각각의 수용체들은 서로 다른 형태를 갖고 각각의 하나의 특별한 메시지를 결합한다. 나는 수용체와 메시지를 각각 자물쇠와 열쇠에 비유했다. 그러나 이런 비유는 사모한 매력적이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여기에 요약하면 세포 혹은 유기체의 커뮤니케이션과 그들의 물질적인 변형 사이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분자를 커뮤니케이션하는 존재로 보는 너무나 대담한 발상일 것이다. 무생물의 커뮤니케이션. 무생물도 커뮤니케이션한다.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무생물은 메시지와 반응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인간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많은 사례를 제공한다. 동물과 식물은 추워지는 밤과 짧아지는 낮을 겨울이 오는 신호로 일른다. 과학은 대하다.
학문은 인간이 질문을 하고 세계가 이에 반응하는 인간과 세계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학문의 대화는 수백 년 동안에 우리 세계를 형성해왔다. 과학 세계를 보자. 과학, 사회과학은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 인간이 다루는 학문이다. 사회과학자들은 생물학자, 과학자, 물리학자 같은 자연과학자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유리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리하다. 사회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을 쉽게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과학자들보다도 불리하다. 환경이나 사회를 조작하면 인간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 이것을 대화로 보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자연과학은 어떤가? 생물학자의 단순한 실험 사례를 생각해보자. 우리 부업에는 남문 쪽에 창이 하나 있고 창들에는 호초들이 가득하다. 어느 날 잎들이 모두 창 쪽으로 향해 뻗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나의 대화의 출발점이다. 나는 왜 화초잎이 창 쪽으로 향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화초잎이 창에 끌린 것일 수도 있고 창밖에 있는 다른 뭔가가 끌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화초 하나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이것이 내가 창에 화초잎을 끌어당기는가 하는 질문을 세계에 묻는 방식이다. 시간이 흐른 후 부엌에 가보니 화초잎이 다시 창 쪽으로 뻗어 있는 것이 보였다. 이런 식으로 나는 화초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 다음 질문이 떠올랐다. 화초잎이 창유리에 끌리는 건가? 창밖의 다른 무엇에 끌리는 건가? 화초잎이 창밖에 있는 내 자동차에 끌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차를 다른 곳으로 치우고 한노초를 이렇게 과학자들이 공통된 한 가지였지만 세계에 질문을 던지고 또 세계로부터 그 대답을 또 듣는 것이다.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거네요. 자, 인간론적인 세계관의 한계라. 학문을 대화로 보려면 두 가지를 인정해야 한다. 첫째는 무생물도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둘째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존재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분자 메시지에 주려는 그 성질을 변화시켰다. 독창적인 특별한 설명이 아니다. 이런 시각을 선택하는 힘들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간론적인 사고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톱니바퀴 머물러야 돌아가듯이 한 사건은 다른 사건의 원인이거나 결과라는 식의 사고는 한 세계와 다른 세계의 거대한 대화가 세상을 창조하는 생성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한다. 지금까지 여러분이란 나 자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의미는 바깥 세계관은 우리 안에만 존재한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무생물도 의미를 주고받는다는 것, 의미가 우리 바깥에서도 우리와 상관없이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대화의 결과라는 것, 대화 상대가 변할 수 있다는 것, 대화 결과는 대화 참가자 모두에게 달려있다는 것도 인정하기 힘든 것이다. 인간론적인 시간을 선택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다른 선택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심지어 세계를 나서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의미라는 시각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의미의 뿌리를 둔 세계관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을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기계의 뿌리를 둔 세계관 역시 결함이 있다. 기계의 뿌리를 둔 세계관을 살펴보면 불확실성의 한계 속으로 녹아 사라지는 것처럼 조상들이 매우 은유적이고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한 세계관을 버리고 다른 세계관을 선택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 이 사각지대에서 어떤 세계관도 작동하지 못한다. 의미에 기초한 세계관의 인간정신적인 시각으로 비웃으면서 그것을 회견상 덜 인간정신적인 시각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지금 이글을 쓰고 있는 너의 경험을 예로 들어보자. 내게는 아무리 직접적이라 해도 글을 쓰는 행위에는 수백만 개의 미세한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 우리의 일상적인 세계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말한다. 우리는 모든 결과의 배후에 있는 것이다. 일상적인 세계는 세계라는 의미조차 없는 세계다.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결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의미를 중심에 둔 세계관이 인간 중심적이라면 다른 세계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를 인정해도 어떤 특별한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시각을 선택하는 문제, 우리에게 세계의 한 측면을 이해할 힘을 주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선택들과 같은 수많은 선택의 문제는 남는다. 여기서 내가 지지하는 시각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단순히 인간 중심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이 주변에 없다 해도 신호, 의미 그리고 대화는 계속 존재한다.
분명 이런 시각은 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만 이 뭔가가 인간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나는 이런 시각을 의미중심적인 시각이라고 부를 것이다. 의미중심적인 시각은 의미와 정신에 초점을 두는 시각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의미를 찾는 시각이다. 이 시각 안에서는 아무리 서로 완전히 다르고 분리되어 있다 해도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를 나타내며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 시각 안에서 세계는 무한한 신호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신호란 끊임없는 창조의 내적인 대화 속에서 세계가 스스로 말하는 방식이다. 참 깊은 통찰을 통해서 대화에 대해서 이렇게 푸신 것 같네요.